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아까 그거는 이제 스페셜 섹션 뭐 이런 거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치아에 대해서, 치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이제 커가면서 나이테를 가지잖아요. 계속 얘가 커지면서 그 나이테에 맞게 그 어떤 뭐 기록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제가 최근에 그 어디 갔냐, 여기 어디야, 비둘기나 그 화강암 현무암이 많은 그 북쪽에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파주가 아니고 어디지? 예, 여튼 거기 가면 이제 지층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어떤 시대에 어떤 폭발이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뭐 이렇게 아주 다양한 지층 때문에 이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랜드 캐년을 가봐도 그렇죠. 그랜드 캐년 가봐도 굉장히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건 사고나 외부의 충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쌓이는 요소가 바뀌는 것처럼 그것들을 보면 그 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빨이라는 겁니다. 이빨은 특히나 유치, 어린아이 이빨이 그러한 기록들을 잘 알 수 있는 하드디스크다, 기록 장치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어떠한 질병을 예방하거나 혹은 유추하거나 진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연구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가 이제 6학년 3학년인데 3학년짜리가 이제 이빨이 빠지죠. 6학년짜리는 이제 다 빠졌습니다. 거의 이제 어금니만 남았는데 얘네가 이제 빠지면은 저희 미국에 있을 때는 유치를 빼면은 이제 그 빠지면은 그날 자는 날에 이제 1달러를 이렇게 베개 잎에 놓고 그 이빨이 이제 그 이빨을 가져가고 투스 페어리가 가져가고 1달러를 놔두고 갔다. 그래서 그 빠진 아픔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뭐랄까 전통이랄까요. 그런 게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그 유치를 저도 모아놓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둘째는 지금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때는 제가 모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 그 유치를 가지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니슈 아우라 박사는 유치의 많은 신체 정보, 특히 병의 최근 신호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운틴 시나이라고 해서 그 뉴욕에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치아로 주로 이제 자폐증이나 이제 자폐증 연구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암이나 뭐 루게릭, 뭐 근위측증 이런 것을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인터뷰를 들어보면 치아는 그 생물학적 하드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치아를 분석해서 그들의 치아가 어떤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시기에. 왜냐하면 유치 같은 경우는 계속 자라니까 그럴 때 우리가 특히나 치아는 미네랄 성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네랄이 우리 몸에 어떤 미네랄이 들어왔고 외부로부터 들어왔고 독성 물질도 함께 들어왔으면 거기에 쌓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유치를 이제 그 머리카락 두께로 이렇게 짧게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거기다가 레이저를 쏴서 그 레이저에 의해서 그 에너지에 의해서 나오는 그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뭐 미네랄 성분이라든지 대사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메탈이나 어떠한 성분들이 거기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리 알 수 있으면 미리 병을 진단하거나 혹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로라 박사는 그 자폐증이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효소가 좀 부족하다라는 걸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요소가 사실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 요소를 산전에,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임산부가 좀 먹어놓으면 훨씬 더 그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유전자를 바꿀 수 없지만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들을 마음 먹게 된 이유는, 이런 연구를 마음 먹게 된 이유는, 예전에 이분 이제 인터뷰를 보면 블랙 아프리칸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거든요, 저가. 예. 1970년도에 잠비아에 있을 때 이제 막 DDT가 뿌려진 스프레이를 막 애들이 쫓아가고 몰라서 막 그럴 때부터 그 에피데믹한 것들의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유치를 분석해서 아이들의 IQ나 뭐 혹은 지능이나 이런 것들도 커다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네랄은 치아를 만들 때 쓰지만 이런 미네랄 혹은 이런 그 뭐라 그러죠? 아이언 같은 이런 큰 중금속들은 우리가 뇌 발달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중금속이 큰 영향을 주는지, 나쁜 영향이든지 좋은 영향이든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임 윈도우를 유치를 분석을 통해서 알면 IQ를 어느 정도 미리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뇌 발달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한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이거 자료를 옮겨놨으니까 어디 있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죠. 이거 아니라 제가 오늘 동영상 자료가 좀 많아서 이겁니다. 이렇게. 혹시 안 보이시면 나중에 그 자료를 제가 링크를 해놨으니까 거기에 링크를 또 클릭하시면 또 볼 수 있어요. 자, 보니까 자막을 그래서 자폐증은 제가 이거 한글로 바꿔놨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자폐증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그 미국에서 68명 중에 1명의 아이가 자폐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폐증은 그 유전자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분이 아로라 박사입니다. 아로라 박사,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corresponding author. 그래서 유치를 분석하는 게 어떤 메탈, 어떤 미네랄이, 어떤 중금속이 이 자폐증에 중요하다는 것도 알려주지만 더 중요한 건 언제 이 성장기에 태어나기 전부터, 유치는 태어나기 전부터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 태어나기 전 혹은 태어난 후에 모유를 먹을 때, 수유를 끊을 때, 요럴 때 그 윈도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빨. 이렇게 지금 폼이 형성이 되죠. 에나멜이. 그런데 이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계속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유치를 뽑았을 때는 최근 거부터 아주 전 단계까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치 같은 경우에는 many layer가 데일리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중에 검사를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그 기간에, 특정한 기간에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좀 여기다가 좀 치아를 올려놓은 거예요. 자르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를 아까 방금 쏜 겁니다. 쏴서 미네랄이 나오면 그것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서 이제 요 치아를 이렇게 얇게 잘라서 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게 어떤 거냐면 그 자폐증이 있는 아이하고 그 가정에, 그러니까 유전자가 거의 똑같아야 되니까 그 가정의 시블링, 그러니까 뭐 자매라든지 형제 자매들 치아를 같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해서
그 한 명은 정상이고 한 명은 자폐증인데 왜 그러면 어떤 미네랄이 어떤 시기에 좀 달라졌는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자폐가 가진 아이가 어떤 시기에 이런 미네랄에 노출이 되면 자폐증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여기 보면 레이저를 이렇게 쏴가지고 마그네슘이나 징크, 아연이나 납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세 개만 지금 논문에서는 검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납 같은 경우에는 턱식한 건데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필요하거든요. 그 치아 발달이나 뇌 발달에 특히나. 그래서 뇌 발달에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제 마그네슘이나 아연도 그때 자랄 때에 그 이 치아의 유치에 쌓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석해서 자폐랑 정상을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제네틱 팩터는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는 after birth, 그러니까 그 태어날 후부터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environmental factor는 그 전부터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좀 이따 결과를 보여드리겠지만 어느 윈도우 때, 어느 시기에 가장 크리티컬한지, 뭐 예를 들어서 아연이나 납이나 마그네슘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그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 한번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그래서 결과를 볼게요. 요건 여기 놔두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연습을 했는데 또 이렇게 결국엔 또 이렇게 되네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 동영상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이제 2013년에 처음에 이제 이분은 사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영장류 그 이제 쉽게 말하면 원숭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먼저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는데 특히 원숭이가 중에 이 마카크라는 이런 원숭이를 가지고 여기 보면 아주 이빨이 그냥 이빨 좀 닦았으면 좋겠는데 아주 그냥 흉측하게 나 있죠. 이 이빨을 좀 본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0, 153, 227, 348 이게 뭐냐면 태어난 후에 이후에 생성되는 애니멀이에요. 에나멜이에요. 에나멜. 그러니까 치아 구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 태어나기 전에 생성된 거고 생성된 후에 날짜별로 이렇게 이빨이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된 날짜에 따라서 요 생장된 날짜에 따라 생성되는 에나멜이 다르다. 이것도 비교 분석해서 어느 날짜에 분석을 해볼 수 있다. 그 레이저를 딱 쏘면 그렇죠? 그래서 보면 에나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프로포션이 다르죠. 그래서 머더스 그러니까 이제 젖을 먹었을 때의 시기의 에나멜에서 바름하고 칼륨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시 T는 이제 분유거든요. 분유를 먹었을 때 그리고 분유를 끊었을 때 그때 에나멜에 있는 바름이나 칼륨 분포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유나 분유를 먹는 시간을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원숭이를 보지 않아도 요 유치만 갖고 있으면
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더스 밀크를 모유를 먹고 그 다음에 분유를 먹고 자랐구나라는 것도 요 성분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치를 분석해서 마름하고 칼륨을 레이쇼를 봐서 수유기하고 비수유기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그 원숭이들의 치아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을 때 이렇게 쭉 이제 여기까지가 그 태어나기 전이고 태어난 이후에 얘는 머더스 밀크를 많이 먹어내요. 그래서 보면은 마름하고 칼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T라고 해서 분유를 먹어내고 그리고 얘는 머더스 밀크 그거보다 좀 많이 먹어내죠. 오랫동안 한 105일 정도 먹어내고 그 다음에 쟤도 97일 정도 먹어냅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바름하고 칼륨이 모유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동물의 영양 상태, 지금 현 영양 상태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모유를 언제 먹었는지, 분유를 언제 먹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요 성분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 소개드린 그것들을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자폐증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흔한 질환이고 특히나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태아 영양 공급, 특히나 독성, 특히나 납 같은 거에 많이 노출이 되면 그 지적 능력이나 언어 능력 그리고 행동 능력과 매우 깊은 관계가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이미 태아에서 혹은 태중에서 이 독성 미네랄은 신경 전달에 문제를 일으켜서 뇌 성장, 특히나 이제 전두엽하고 서브코티컬 주변의 성숙을 방해합니다. 분화되는 걸 막아서 결국에는 뇌가 많이 성숙되지 못한 채 태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자폐증이나 혹은 다른 뇌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폐증은 사실은 일란성과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결과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분석 방법은 아까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치아를 이렇게 잘라서 레이저를 처리한 다음에 뭐 아연하고 납, 그다음에 마그네슘을 태중 분석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벌스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벌스 라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이후에를 다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것들을 다 분석을 해본 겁니다. 분석해서 아연하고 납 그리고 마그네슘의 상관관계를 자폐증인 아이와 정상 아이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자, 요거는 정상인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그 자폐증이 갖고 있는 애가 아니라 정상인 형제. 그 출생 전, 출생 후, 이제 140일 전, 110일 후 이렇게 해서 납, 마그네슘, 아연이에요. 납, 마그네슘, 아연. 예, 보면 둘 다 형제가 그 정상인 경우에는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납은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마그네슘은 쭉 떨어지고 아연은 출생 전에는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0.06 정도 유지하다가 이것이 출생을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자, 요거는 자폐증 아이를 보유하고 있는 가족이에요. 그 중에서 정상인 아이하고 자폐증을 갖고 있는 아이, 예, 요 아이의 그 유치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을 때 세 가정이에요. 세 가정. 그래서 첫 번째 가정 볼게요. 봤더니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납이죠, 납. 네, 납, 마그네슘, 아연. 납을 보면 빨간색이 딱 보시면 이제 자폐증 아이고요. 파란색이 정상 아이입니다. 예,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거죠. 자폐증 아이를 보면 산 전에는 어느 정도 높은 것을 비교 분석하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납이. 예, 납이 볼 수가 있고 산 후에도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거든요. 대부분 정상 아이들은. 근데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이나 아연 같은 경우에는 더 재미있는데 뭐냐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상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자폐증 있는 애가.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에 마그네슘 자체가 농도가 부족하면 산모가 부족하면 당연히 아이한테도 적게 갈 수밖에 없죠.
보니까 다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 후에는 큰 상관은 없죠. 예, 거의 비슷하거나 하면 조금 떨어지는 정도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는 마그네슘이 산 전에 꼭 필요하구나. 왜냐면 같은 부모인데 한 명은 자폐증, 한 명은 자폐 정상인인데 보니까 그 산전에 마그네슘이 되게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연도 보시면 아연도 산 전에 특히나 언제부터 90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태어나기 3달 전부터 아연의 농도가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늘어나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90일부터 태어날 때까지가 그 마그네슘과 아연의 농도가 자폐증 아이에게는 덜 노출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태어나기 3달 전에 이미 그때쯤에 이제 뇌발달이 시작이 되잖아요, 아이한테. 그때에 산모가 마그네슘과 아연의 노출이 많이 안 되면 자폐증이 걸릴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정상인 아이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어떤 시기에? 3달 전에. 3달 전. 산전 3달 전.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 태어난 이후에도 이 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노출이 돼 있어요, 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난 이후에는 납에 대한 그런 노출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태어나기 3달 전 정도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된다, 산모가. 그래야 그 자폐증의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뭐 실험을 해보진 않았죠. 실험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뭐 마그네슘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자폐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정확한 시기와 함께. 그래서 이러한 연구, 유치를 통해서, 유치에 있는 미네랄 분석을 통해서 이런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연구에서는 납이랑 마그네슘이랑 아연만 봤지만 망간이라는 미네랄도 사실 뇌발달과 소년기 행동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전 혹은 산후에도 계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망간은 사실은 언제 흡입되는지 알지 못해서 바이오마커로서 우리가 이렇게 마커로서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망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사실 바이오마커로서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이오마커라는 거는 진단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진단할 때 어떤 진단할 때 피를 뽑거나 뭐 이렇게 하죠, 보통.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실험을 통해서 피를 뽑고 그 다음에 뼈를 채취하고 미네랄 뼈에 있으니까 뼈를 채취하거나 혹은 브레인 뇌를 적출하고 그리고 이제 치아를 적출해서 망간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 피를 뽑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사실. 피를 뽑았을 때 하고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치아가 이렇게 치아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망간은. 그러면 사실은 뇌나 사실은 뼈는 우리가 취할 수 없잖아요. 진단할 때는 피가 제일 정확한데, 근데 피보다 사실 치아로 하면 유치는 이미 떨어져 나간 상태니까 그것을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망간을 분석한 건데, 요거는 조금 더 그 망간 농도를 나이버스에서 높인 거예요. 보면 망간 농도가 아예 피보다는 유치에 훨씬 더 높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피에서는 뭐 5에서 15, 많으면 20 나노그램 per ml의 망간이 분포가 되어 있다면 유치에서는 뭐 250, 750, 거의 뭐 10배에서 20배가량 더 높은 망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훨씬 더 쉽게 얘를 디텍션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망간의 체내 유입을 알 수 있는 유치를 통해서, 원래 기존의 방법으로는 망간의
그 유입을 알기가 어려웠었는데 왜냐면 P는 너무 낮으니까. 그런데 이 유치를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것도 그 윈도우 그 시기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바이오마커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를 가지고 그러한 미네랄을 분석해서 여러 가지 미네랄을 분석할 수 있고 그 미네랄들이 몸의 생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추적해서 이러한 질병에는 이러한 미네랄들이 이러한 시기에 부족하거나 혹은 많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근거의 연구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한 말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 특히나 그 뇌 발달은 딱 크리티컬한 아주 중요한 그 피리어드가 있는데 그 피리어드 때 우리가 뇌를 가지고 바이오마커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유치를 가지고 이미 유치는 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빼가지고 어차피 빠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때 뇌 발달에 어떠한 중요한 미네랄들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그 역추적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바이오마커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진단을 통해서 예방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유치는 뭐 굉장히 저도 유치에 대해서는 아픈 기억만 갖고 있는데 막 뼈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유치가 굉장히 또 귀중한 연구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서 관련된 질문 또 뭐 코멘트 같은 거 있으시면 우리 또 그 질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확인하고 또 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